늦은 밤 10시 반. 설거지를 마치고 행주를 걸치는데 거실에서 아들 부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오늘 내일 하시니까 좀만 참어. 그 한마디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오늘 내일, 얼마 안 남았다는 뜻이겠지요. 그 순간 50년 가까이 지켜온 이 집에서 저는 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치매 환자가 되어서 제 자식들을 마지막으로 시험해 보기로요. 제 이름은 한정욱입니다. 올해 73이고요. 23세 이 집으로 시집 와서 50년을 살았습니다. 시부모님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들 키우고 손주 봐주고 그렇게 평생을 이 집의 기둥처럼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갔습니다. 지병이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제가 간병했지요.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제 무릎도 많이 상했어요. 지금도 계단 오를 때면 욱신거립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아들 민재가 엄마 이젠 좀 쉬어라고 말하기 시작한 게요.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효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에 속듯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 이젠 좀 쉬어. 그게 당신은 이제 할 일이 없어라는 뜻으로 들리기 시작했거든요. 민재는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합니다. 올해 49이에요. 착하고 성실한 아들입니다.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저 바쁘고 피곤하고 현실적인 사람일 뿐입니다. 며느리 은희는 46이고요. 몇 년 전에 재취업에 성공해서 지금은 직장을 다닙니다. 저도 처음엔 대견하다고 생각했어요. 여자가 나이 들어 다시 일 시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은희가 직장을 다니면서부터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다들 바빠서 정신이 없고 저녁에는 피곤해하고 주말엔 쉬어야 한다며 각자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러다 보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밥도 이젠 은희가 주말에 몰아서 해두고 청소도 로봇 청소기가 하고 빨래도 세탁기가 다 알아서 합니다. 저는 그냥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손주 도윤이는 20살입니다. 재수 끝에 올해 사진과에 들어갔어요. 조용하고 다정한 아이입니다. 할머니인 저와는 유독 마음이 잘 통했어요. 도윤이가 어릴 때부터 제가 주로 돌봤거든요. 민재 부부가 맞벌이할 때 유치원 데려다주고 밥 먹이고 재우는 건 다 제 몫이었습니다. 그때는 제 무릎이 이렇게 안 아팠는데 지금은 아이를 안아 올리지도 못할 만큼 약해졌어요. 그래서일까요? 도윤이는 지금도 저한테 가장 먼저 속마음을 얘기합니다. 할머니, 나는 사진작가가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20살 청년의 꿈이라니. 하지만 민재와 은희는 반대했습니다. 사진으로 어떻게 먹고 사니? 차라리 대기업 들어가든가. 요즘 프리랜서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안정적인 직장 다녀야지. 도윤이는 그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만 아이 손을 꼭 잡아줬어요. 도윤아, 할머니는 내 꿈 응원한다.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도윤이는 제 손을 꼭 쥐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은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저녁 먹고 설거지하고 거실 정리하고 제 방으로 들어가려던 참이었어요. 설거지를 하는데 손목이 시큰거렸습니다.
나이 들면서 손목 힘도 많이 약해졌거든요. 무거운 냄비를 들 때마다 저절로 한숨이 나왔어요. 그런데 거실에서 민재와 은희가 속삭이듯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 끝, 제 방 바로 앞에서 저는 발을 멈췄습니다. 당신, 어머님 요즘 자꾸 깜빡하시는 거 봤어? 은희의 목소리였습니다. 날카롭진 않았지만 뭔가 짜증이 섞인 톤이었어요. 응, 나도 봤어. 약도 2번 드시려고 하시고 가스불도 켜두고 그러시더라. 민재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오늘 내일 하시니까 좀만 참어.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내일 얼마 안 남았다는 뜻입니다. 곧 돌아가실 거라는 뜻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숨을 참았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혈압약을 먹었는데도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참긴 뭘 참아. 나도 직장 다니는데 매일 신경 쓰이잖아. 낮에 혼자 계시는데 가스불이라도 제대로 안 끄시면 어쩌려고. 그러게. 요양원도 알아봐야 되나? 요양원. 그 단어가 귓속으로 박혔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가시려고 하실까? 모르지. 일단 치매 검사부터 받아보시게 해야지. 혹시라도 진짜 치매면 그땐 전문 시설이 낫잖아. 그러게. 우리가 어떻게 돌봐. 돈도 드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슴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어요. 나는 이 집에서 짐이구나. 50년을 살았는데 나는 이제 치워야 할 짐이 됐구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무릎도 아프고 손목도 쑤셨지만 그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제가 정말 치매일까요? 아니, 아닙니다. 요즘 조금 깜빡이는 건 맞지만 그건 나이 드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날 밤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정말 치매 환자가 된다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나올까? 진짜 저를 사랑해서 끝까지 돌봐줄까? 아니면 그냥 시설로 보낼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 제가 치매 환자인 척 한다면 이 아이들의 진짜 마음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새벽 3시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치매 환자가 되겠다. 연기로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마지막에 어떤 선택을 하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말입니다. 일상 속의 균열. 다음 날 아침부터 저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원래는 멀쩡히 잘하던 일들을 일부러 실수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민재가 출근 준비할 때 저는 부엌에서 약통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아침 약은 아까 드셨잖아요. 민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 그랬나? 나 까먹었네. 저는 일부러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재는 한숨을 쉬며 약통을 제 손에서 가져갔습니다. 엄마, 요즘 자꾸 이러시네. 괜찮으세요? 괜찮아,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저는 웃으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하지만 민재 얼굴엔 걱정이 가득했어요. 은희가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약통을 보고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어머님, 약은 하루 2번만 드셔야 된다니까요. 이러시면 위험하다고요. 말투가 날카로웠습니다. 짜증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미안해, 미안해. 깜빡했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희는 민재를 쳐다봤어요. 당신 출근 전에 어머님 약 확인 좀 해줘요. 내가 매번 신경 쓸 수가 없잖아. 알았어, 알았어. 내가 할게. 민재는 난처한 표정으로 저와 은희 사이를 오갔습니다. 어머니 앞에선 미안해하고 아내 앞에선 눈치를 보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금방 요양원 얘기가 나오겠지. 며칠 후엔 가스레인지를 켜두고 그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부러요. 은희가 퇴근해서 부엌에 들어오더니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가습을 켜놓으셨어요. 어머, 내가 그랬나? 저는 놀란 척하며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은희는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면서 큰 소리로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님,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불이라도 나면 어쩌려고요? 저 직장 다니느라 낮에 집 비우는데 이러시면 정말 곤란해요. 미안해, 미안해. 내가 요즘 정신이 없나 봐. 은희는 대답 대신 냄비를 거칠게 씻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뒤 민재가 퇴근했습니다. 은희가 곧바로 침실로 끌고 들어가더니 문틈새로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여보, 이거 진짜 큰일 나겠어요. 어머님이 요즘 너무 자주 이러시잖아요. 미안해. 내가 출근 전에 더 신경 쓸게. 신경 쓸 게가 아니라요. 당신 낮에 회사 있고 나도 직장 다니는데 어머님 혼자 계시는 게 너무 불안하다고요.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모르겠어요. 근데 이대로는 안 돼요. 진짜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요? 민재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병원이라도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아. 당연하죠. 빨리 모시고 가요. 저는 제 방에 앉아 그 대화를 다 들었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짜증, 불편함, 두려움. 그래, 바로 이거야. 이게 너희들의 진짜 마음이구나. 이렇게 며칠을 지내니 민재와 은희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저를 대할 때마다 조심스러워졌고 뭔가 감시하듯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은희는 저를 볼 때마다 한숨부터 쉬었고 민재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눈치만 봤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도윤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책상 앞에 앉아 사진집을 보고 있었어요. 도윤아, 뭐 보니? 아, 할머니. 이거요. 유명한 사진작가 작품집이에요. 도윤이는 환하게 웃으며 책을 보여줬습니다. 흑백 사진 속엔 다양한 사람들의 표정이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 저도 이런 사진 찍고 싶어요. 사람들의 진짜 감정을 담는 거요.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도윤아, 너 정말 좋은 사진작가 될 거야. 할머니만 그렇게 말해주세요. 엄마 아빠는 맨날 현실 얘기만 하시잖아요. 도윤이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아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윤아, 할머니가 하나 물어볼게. 너 정말로 사진작가가 되고 싶은 거 맞지? 네, 할머니. 정말이에요. 다른 건 하기 싫어요. 그럼 됐어. 할머니가 응원할게. 내가 원하는 거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제 연기는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제 방에 돌아와서 저는 다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일은 약을 또 깜빡한 척 해야지. 그리고 세탁기 사용법도 헷갈리는 척 하면 어떨까?
저는 수첩에 작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어떤 실수를 할지, 언제 할지. 나쁜 할머니 같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방법밖에는 이 아이들의 진심을 알 수 없었으니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 병원 한번 가볼까요? 건강검진 겸해서요. 무슨 병원? 그냥 종합검진이요. 엄마 나이도 있으시고 요즘 자꾸 깜빡하시는 것 같아서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알았어. 가보자. 민재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원 예약은 금방 잡혔습니다. 며칠 후, 저는 민재와 함께 큰 종합병원 신경과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은 젊은 여자분이었습니다. 친절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셨어요. 어르신, 요즘 어디 불편하신 데 있으세요? 아니요, 별로요. 그냥 아들이 검사 받아보라고 해서요. 민재가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요즘 자꾸 깜빡하세요. 약도 2번 드시려고 하시고 가스불도 켜두고 그러시고요.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간단한 인지기능 검사 한번 해보시죠. 검사는 간단했습니다. 숫자 외우기, 그림 기억하기, 시계 그리기 같은 것들이었어요. 저는 일부러 몇 개를 틀렸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화요일? 오늘은 목요일이세요. 아, 그래요? 헷갈렸네. 사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목요일인걸요. 하지만 일부러 틀린 거예요. 이 그림들을 기억해 보세요. 나중에 다시 물어볼게요. 의사 선생님이 사과, 자동차, 비행기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속으로 반복했어요. 사과, 자동차, 비행기. 하지만 나중에 물어봤을 때 일부러 하나만 기억했어요. 사과요. 자동차와 비행기는요?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재가 제 뒤에서 불안한 얼굴로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시계 그리기 검사도 일부러 숫자 몇 개를 빼먹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기록을 적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민재는 진료실 밖에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민재가 의사 선생님과 따로 얘기하는 게 보였어요. 창문 너머로 2사람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민재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어요. 엄마, 일단 집에 가요. 일주일 후에 다시 와서 정밀 검사 받아보자고 하시네요. 그래.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재는 제 팔을 부축하며 병원을 나섰어요. 차 안에서 민재는 한참 말이 없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선생님이 경도인지장애 가능성이 있대요. 더 지켜봐야 한대요. 그래. 엄마, 괜찮으세요? 무섭지 않으세요? 민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어요. 무섭진 않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겠니? 엄마. 민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하얗게 굳어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건 뭐니? 내가 치매 걸려서 고생할까봐 걱정인 거니? 아니면 내가 나를 돌봐야 하는 게 두려운 거니?
그 답을 알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후 재검사 결과 의사 선생님은 경미한 인지 저하라고 진단했습니다. 아직 치매는 아니지만 앞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요. 정기적으로 검사 받으시고 약도 드셔보시죠. 민재와 은희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희가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우리가 잘 모실게요. 그 말이 진심일까요? 아니면 그냥 해야 할 말을 한 걸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관리하던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이 아파트 30년 전에 3천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은 12억 정도 한다고 들었어요. 예금과 보험금은 대략 4억에서 5억 정도 됩니다. 남편 보험금, 제 노후 자금, 차곡차곡 모은 돈들이에요. 합치면 대략 17억 정도 되겠네요. 저는 수첩을 덮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요양원에 들어가서 천천히 죽기를 기다릴까? 아니면 제 힘으로 새로운 삶을 설계할까? 그날 밤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도윤이가 예전에 가르쳐 준 대로 인터넷 검색을 했어요. 돋보기를 쓰고 화면을 크게 키워서 천천히 글자를 읽었습니다. 눈도 예전 같지 않아서 오래 보면 침침했거든요. 노인 공동체, 치매 마을, 시니어 하우스, 재단 설립 방법. 화면에는 여러 사례들이 나왔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어르신 공동주거, 강원도 산골 마을의 치매 케어 센터, 경기도 농촌에 생긴 실버타운 같은 것들이요. 저는 그 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내 돈으로, 내 힘으로, 나와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곳을 만들 수 있을까?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집 근처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민재와 은희는 직장에 있었고 도윤이는 학교에 갔으니 아무도 제가 어디 가는지 몰랐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계단이 높아서 올라가기 힘들었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꾹 참았어요. 법무법인 상담실에는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변호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유언장 작성하려고요. 그리고 재산관리 상담도 받고 싶고요. 변호사 선생님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혹시 건강이 안 좋으신 건가요? 네, 치매 초기래요. 아직 괜찮지만 나중을 위해 미리 정리하려고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시작했어요. 그러시군요. 상속인은 누구신가요? 아들 하나 있고요. 손주 하나 있어요. 재산 규모는요? 아파트 하나, 예금 보험금 합쳐서 대략 17억 정도 됩니다. 변호사 선생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상당한 자산이시네요. 어떻게 분배하실 계획이세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에게는 조건부로 주고 싶어요. 조건부요? 네. 앞으로 5년간 노인 요양시설이나 봉사기관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야 그 이후에 일부 재산을 주는 걸로요. 변호사 선생님은 펜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혹시 아드님과 사이가 안 좋으신가요? 아니요, 나쁘진 않아요.
그냥 시험해 보고 싶어요. 제가 죽기 전에 말이죠.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손주분께는요? 손주에게는 조건 없이 충분한 금액을 신탁으로 남기려고요. 아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요.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요? 사진작가요. 부모님이 반대하시는데 저는 아이가 꿈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변호사 선생님은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할머니시네요. 그렇게 봐주시니 고맙네요. 상담은 2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신탁 구조, 유언 집행 방법, 재단 설립 절차 같은 것들을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변호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치매가 더 진행되면 어디서 사실 계획이세요? 제가 살 곳을 만들려고요. 만들다뇨? 어르신들이 함께 살 수 있는 마을 같은 거요. 제 재산으로요. 변호사 선생님은 깜짝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모르죠. 해봐야 알겠죠.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걸 느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내가 직접 쓰는 거구나.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재와 은희가 늦게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둘 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은희가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낮에 집에 혼자 계실 때 뭐 하세요? 그냥 텔레비전 보고 낮잠 자고 그러지. 혹시 심심하지 않으세요? 매일 혼자 계시면요. 은희 목소리엔 묘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은희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민재를 침실로 불렀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보, 우리 진지하게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은희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무슨 얘기? 어머님 일이요. 이대로는 안 돼요. 낮에 혼자 계시는 게 너무 위험해요. 그래도가 어디 있어요? 가스불 사건만 해도 얼마나 위험했어요. 다음엔 진짜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엄마가 조심하시겠지. 조심하실 수 있으면 진작에 하셨죠. 당신도 봤잖아요. 검사 결과. 의사 선생님도 앞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했어요. 민재가 한참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떡하자는 거야? 전문 시설을 알아봐야죠. 요양원이든 뭐든. 요양원? 엄마가 가시려고 하실까? 설득해야죠. 이건 어머님을 위한 일이기도 해요. 전문가들이 케어해 드리는 게 훨씬 안전하잖아요. 그래도 엄마가 50년 사신 집인데, 당신 지금 나한테 어머님 모시고 직장 그만두라는 거예요? 내가 몇 년 만에 재취업한 건데, 은희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우리가 24시간 붙어서 케어할 수도 없고, 돈 들여서 간병인 쓰는 것보다 전문 시설이 낫잖아요.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조심스럽게 얘기해 볼게. 빨리요. 더 늦기 전에. 저는 그 대화를 듣고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은희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편의를 위해 요양원을 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민재는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결국 아내 편을 들 거고요.
제 방에 누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민재가 입을 열겠지. 조심스럽게 미안한 표정으로 엄마를 위해서라는 말을 하면서 며칠 후 민재가 제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엄마,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엄마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요. 병원에서도 계속 검사 받으라고 했잖아요. 민재는 말을 꺼내기가 힘든 듯 머뭇거렸습니다. 그래서 혼자 계시기 힘드실 것 같은데 엄마 혹시 민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요양시설 같은데 한번 알아볼까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눈을 못 보겠다는 듯이요. 저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이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고민했을지,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얼마나 괴로웠을지. 하지만 결국 선택은 아내 편이었어요. 요양원 얘기니? 민재는 깜짝 놀라 저를 봤습니다. 엄마, 괜찮아. 나도 생각해 봤어. 너희한테 짐 되고 싶지 않거든. 엄마, 짐이라니요. 그게 아니라. 민재는 변명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를 위해서예요. 전문가들이 케어해 드리는 게 엄마 건강에도 더 좋고. 알아.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민재 얼굴엔 죄책감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민재야, 요양원 좋은 데 있으면 알아봐줘. 나 거기 가볼게. 엄마 정말요? 응. 너희도 힘들잖아. 나도 너희 눈치 보기 싫고. 민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슬픔인지 안도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엄마, 좋은 데 찾아볼게요. 걱정 마세요. 민재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부엌에서 은희가 설거지를 하다가 저쪽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엔 만족스러움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 너희가 어떤 요양원을 골라올지, 어떤 표정으로 나를 보낼지 끝까지 지켜보는 거야. 그날 밤 제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시작됐구나. 이제 이 아이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끝까지 지켜보는 거야. 그리고 나는 내 길을 가는 거야. 창밖으로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달을 보며 조용히 다짐했어요. 한정옥, 내 인생은 내가 쓴다. 민재는 약속대로 일주일 만에 요양원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엄마, 여기 좀 괜찮은 곳 같아요. 경기도 쪽인데 시설도 깨끗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대요. 브로셔 사진엔 깨끗한 건물과 웃는 어르신들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웃음이 진짜인지 의심스러웠어요. 그래, 한번 가볼까? 정말요? 주말에 같이 가봐요. 민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옆에서 은희도 안도한 표정이었어요. 토요일 아침 우리는 차를 타고 경기도로 향했습니다. 도윤이도 함께 갔어요. 아이는 내내 침묵했지만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5층짜리 건물에 넓은 정원이 있었어요. 원장님이 직접 나와서 안내해 주셨습니다. 어르신, 여기는 치매인지장애 어르신들을 위한 특화 시설입니다. 전문 요양보호사들이 24시간 케어하고요. 프로그램도 다양해요. 원장님은 친절하게 설명하며 건물 안을 보여줬습니다. 식당은 깨끗했고 방은 아담했어요. 공용 거실에는 어르신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분들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게 앉아 계셨어요. 한 할머니는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고, 한 할아버지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나 집에 가야 돼. 집에 가야 한다고. 제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저 모습이 내 미래일까? 저곳에서 나도 저렇게 창밖만 보며 앉아 있게 될까? 복도를 지나는데 어떤 할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계셨어요. 무릎이 안 좋으신지 움직이지 못하셨습니다. 제 무릎도 아픈데 저렇게 되면 어쩌지? 갑자기 두려워졌어요. 민재는 시설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괜찮죠? 깨끗하고 안전해 보여요. 그러네. 저는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은희도 원장님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봤어요. 비용, 프로그램, 면회 시간 같은 것들이요. 한 달에 대략 300만 원 정도 드는데 프로그램에 따라 달라져요. 그 정도면 괜찮네요. 은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견학을 마치고 차에 탔을 때 도윤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거기 가기 싫으시죠? 응.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안 가시면 돼요. 도윤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왜요? 할머니 인생인데 할머니가 정하셔야죠. 20살 손주의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나는 저곳에 가지 않을 거야. 내 방식대로 살 거야. 다음 주 저는 민재와 은희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요양원 가겠어. 둘은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진심이세요? 응. 너희 힘들게 하기 싫어. 그리고 나도 전문적인 케어 받는 게 나을 것 같아. 민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우리가 잘 모셔야 하는데. 아니야, 괜찮아. 이게 서로한테 좋은 거야. 저는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은희도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자주 뵈러 갈게요. 그래, 고마워.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묘하게 조용해졌습니다. 민재와 은희는 저를 대할 때마다 미안한 듯 조심스러웠고 저는 태연한 척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완전히 다른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입소 예정일은 한 달 뒤였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저는 비밀리에 움직였습니다. 먼저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민재와 은희 몰래요. 어르신, 이 동네 시세가 지금 괜찮아요. 빨리 나갈 겁니다. 서둘러 주세요. 한 달 안에 정리해야 해요. 중개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가서 예금과 보험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변호사 선생님과도 여러 번 만나 신탁 구조를 확정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네,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 사이에 저는 고향 친구 몇 명에게 연락했습니다. 나이 비슷한 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이었어요. 정호가 나 요즘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워. 친구 영자 씨가 전화기 너머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그래. 그래서 말인데 같이 살 생각 없어? 같이? 어디서? 조용한 시골에 작은 마을 만들려고. 우리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거야. 친구는 한참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정호가, 그거 정말 가능해? 해보는 거지 뭐. 혼자 외롭게 죽는 것보단 낫잖아. 나도 요즘 혼자 있으면 무서워. 밤에 혹시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쩌나 싶어서.
그러니까 같이 살면 서로 돌볼 수 있잖아. 결국 셋이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처지의 70대 여성들이었어요. 저는 경기도와 강원도 경계 쪽 작은 농촌 마을을 알아봤습니다. 폐교된 학교 건물과 주변 땅을 매입할 수 있었어요. 가격은 대략 8억 정도였습니다. 리모델링 비용까지 합치면 10억 가까이 들겠지만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입소 예정일 이틀 전 저는 도윤이를 불렀습니다. 도윤아, 할머니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네, 할머니. 뭔데요? 할머니가 어디 가도 놀라지 말고 부모님한테 잘 설명해줘.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도윤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아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윤아, 할머니는 너를 정말 사랑해.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할머니, 변호사 선생님이 나중에 연락할 거야. 할머니가 너한테 남긴 거 있어.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도윤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는 할머니 길을 가는 거야. 걱정 마. 그리고 도윤아, 너는 내 길을 가. 사진작가 꼭 되거라. 할머니가 응원한다. 저는 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입소 예정일 전날 새벽 저는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옷 몇 벌, 사진 몇 장, 남편 유품 몇 개. 그게 전부였어요. 거실 탁자 위에 편지 2통을 놓았습니다. 하나는 민재 앞으로, 하나는 도윤이 앞으로. 민재에게 쓴 편지는 이랬습니다. 민재야, 미안하다. 엄마는 요양원에 가지 않기로 했어. 엄마 나름대로 살 곳을 찾았단다. 걱정하지 마. 엄마는 괜찮아. 앞으로 변호사 선생님이 연락할 거야. 엄마가 남긴 거 있으니까. 그건 내가 어떻게 사는지에 달려 있어. 사랑한다, 아들아. 도윤이에게 쓴 편지는 더 길었습니다. 도윤아, 할머니는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남들 눈치 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며 살아라. 할머니가 남긴 건 내 꿈을 위해 쓰렴. 사진작가 꼭 되거라. 할머니가 항상 응원한다. 사랑해, 우리 도윤이. 편지를 놓고 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50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웃음도 많았고 눈물도 많았던 집이요. 하지만 이제 이곳은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요. 택시를 타고 서울역으로 갔어요. 거기서 기차를 타고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어요. 새로운 시작이야, 한정옥. 너의 마지막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는 거야. 그날 오전 민재와 은희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러 집에 왔습니다. 하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민재는 집안을 뒤졌지만 어머니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방 옷장은 절반쯤 비어 있었고 거실 탁자 위에는 편지 2통만 놓여 있었습니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재야, 미안하다. 엄마는 요양원에 가지 않기로 했어. 편지를 읽는 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이 어디 가신 거예요? 은희도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편지엔 변호사한테 연락 오면 알 수 있대. 둘은 황급히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자발적으로 집을 나간 경우라 적극적인 수색은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이틀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민재님, 한정욱 어르신의 유언 집행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사무실로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민재와 은희는 급히 법무법인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이도 함께 갔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젊은 여성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정욱 어르신께서 사전에 유언과 신탁 구조를 정리해 두셨습니다. 유언이요? 엄마가 어디 계신지부터 알려주세요. 민재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안전한 곳에 계십니다. 정확한 위치는 아직 공개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뭐라고요? 대신 어르신께서 남기신 재산 분배 내용을 먼저 전달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침착하게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서울 아파트는 이미 매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매각 금액은 약 12억 5천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요? 은희가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네, 어르신 명의이셨으니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파트 매각 금액과 예금 보험금을 합쳐 총 약 17억 원의 재산이 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은 어르신이 설립하실 재단과 마을 조성에 사용되고요. 재단? 마을? 민재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네. 어르신께서 노인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공동체 마을을 만드실 계획이십니다. 그럼 우리한텐 뭐가 남는데요? 은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최민재님과 배우자분께는 조건부 상속이 적용됩니다. 조건부요? 네. 앞으로 5년간 노인 요양시설 또는 치매 관련 기관에서 월 2회 이상 총 40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그 조건을 채우신 후에만 약 2억 원의 현금과 전세 보증금이 증여됩니다. 이게 무슨... 민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만약 조건을 채우지 못하시면 해당 금액은 재단 운영 기금으로 전환됩니다. 은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시어머님이 우릴 시험하는 거예요? 어르신께서는 시험이라는 표현보다 기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최도윤님께는 조건 없이 약 3억 원이 교육 및 창업 신탁 형태로 전달됩니다. 사진 장비, 작업실 임대료, 생활비 등에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도윤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호사는 도윤이에게 편지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어르신께서 남기신 편지입니다. 도윤이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도윤아, 할머니는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남들 눈치 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일하며 살아라. 할머니가 남긴 건 내 꿈을 위해 쓰렴. 사진작가 꼭 되거라. 할머니가 항상 응원한다. 사랑해, 우리 도윤이. 도윤이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재와 은희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두 분께도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뭔데요? 내가 짐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도 나중엔 누군가의 짐이 되지 않는 삶을 준비하렴.
그 말에 민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은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사무실을 나오는 길, 셋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한 걸까? 은희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도윤이는 뒷좌석에서 할머니 편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도윤이는 결심했습니다. 할머니가 남겨주신 돈으로 진짜 사진작가가 되는 거예요. 도윤이는 중고 카메라와 렌즈를 샀습니다. 그리고 작은 작업실을 얻었어요. 처음엔 친구들 프로필 사진부터 시작했습니다. 도윤아, 사진 정말 잘 나왔어. 고마워. 천만에. 내가 더 고마워. 조금씩 입소문이 났습니다. 웨딩 스냅, 돌잔치 사진, 가족 사진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도윤이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할머니가 믿어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요. 한편 민재와 은희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상속 조건 때문에 억지로 시작한 거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첫 봉사날, 민재는 요양원 복도를 걸으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원봉사 오셨어요? 고맙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요양보호사가 안내했습니다. 민재와 은희가 맡은 일은 어르신들 식사 도우미였습니다. 손이 떨려서 혼자 수저를 쓰지 못하는 할머니, 기억이 가물거려서 먹다 말다 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천천히 드세요. 민재가 밥을 떠서 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어렵게 씹으셨어요. 고맙네. 그 할머니가 자기 어머니랑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은희도 옆에서 다른 할머니를 도우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님도 이런 모습이 되실 수 있구나. 아니, 어쩌면 이미 몇 주가 지나면서 민재와 은희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나도 예전엔 자식들이랑 살았는데 이젠 여기 왔지 뭐. 자식들 바쁘지. 나도 이해해. 근데 가끔은 외롭더라고. 어느 할아버지는 창가에 앉아 매일 아들을 기다리셨습니다. 오늘은 올까? 우리 아들. 할아버지, 이번 주엔 안 온대요. 다음 주에 온대요. 그래, 다음 주에 알았어.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눈빛은 슬펐습니다. 민재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도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셨을까? 우리가 퇴근하길,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건네주길. 어느 날 은희가 봉사를 마치고 민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 할머니 우리 어머님이랑 비슷하지 않아?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나도 요즘 엄마 생각 많이 나. 둘은 봉사를 하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내일 하신다는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됐을지, 요양원에 보내려 했던 게 얼마나 두려웠을지. 반년이 지났을 때 민재는 요양원 원장에게 물었습니다. 원장님, 어르신들 가족분들은 자주 오시나요? 글쎄요. 처음엔 자주 오시는데 시간 지나면 뜸해지죠. 다들 바쁘니까요. 그럼 어르신들은요? 외로워하시죠. 가장 힘든 게 외로움이에요. 치매보다 더요.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은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정말 미안해. 나도 정말 미안해요. 둘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2년하고도 반이 흘렀습니다. 강원도와 경기도 경계 작은 농촌 마을에 별빛 동행 마을이 생겼습니다. 폐교였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공동 식당과 카페로 만들고 주변 빈집 5채를 고쳐서 어르신들이 함께 사는 공간으로 꾸몄어요. 마을엔 15명의 어르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70대 이상, 혼자 사시거나 경도인지 장애가 있는 분들이었어요. 저 한정옥은 이 마을의 이사장이었습니다. 아침이면 공동식당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밥을 먹고 오전엔 텃밭을 돌보고 오후엔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무릎은 여전히 아팠지만 함께 웃을 사람들이 있으니 견딜만 했습니다. 정옥 씨, 오늘 점심은 뭐예요? 된장찌개 끓였어요. 같이 드셔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친구 영자 씨와 순희 씨도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셋이서 돌아가며 식사 준비를 했어요. 정호가 요즘 무릎 어때? 그냥 그래. 계단만 안 오르면 괜찮아. 나도 그래. 날씨 흐리면 더 아프더라고. 그러니까 나이 들면 다들 이렇지 뭐.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했습니다. 혼자였다면 견디기 힘들었을 텐데 함께니까 조금 덜 외로웠어요. 마을엔 전문 요양보호사 2명과 사회복지사 1명이 상주했습니다. 지자체와 복지재단의 지원도 받았고요. 작지만 따뜻한 공동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는데 한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사장님, 여기 오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혼자 집에 있을 때는 밤마다 무서웠거든요. 혹시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나 싶어서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만든 거예요. 이 마을을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편하네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 무렵 서울에서는 도윤이가 사진작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2년 반 동안 열심히 일한 결과 도윤이는 이제 제법 알려진 사진작가가 됐어요. 웨딩 스냅, 가족사진, 브랜드 프로필 촬영까지 다양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 마음속엔 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어디 계실까? 건강하실까? 어느 날 밤 도윤이는 작업실에 앉아 할머니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찍었던 할머니 모습이었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저 이제 진짜 사진작가 됐어요. 도윤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도윤이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늘 저를 응원해 주셨어. 저도 누군가를 응원하는 일을 하면 어떨까? 그리고 할머니처럼 외로운 어르신들,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어르신들을 위한 일을 하면 어떨까? 다음 날 도윤이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장수사진 프로젝트. 무료로 어르신들의 인생 사진을 찍어드리는 거였어요. 요양원, 복지관을 다니며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할머니, 웃어주세요. 네, 아주 좋습니다. 할아버지, 이쪽 보세요. 멋지십니다. 어르신들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곧 활짝 웃었습니다. 도윤이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담았어요. 사진을 현상에서 드리면 어르신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웃었구나. 고맙습니다, 젊은이. 도윤이는 그 순간들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할머니가 응원해 주신 일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요. 어느 날 복지관 담당자가 도윤이에게 연락했습니다. 도윤 씨, 강원도 쪽에 작은 치매 어르신 마을이 있는데 거기 어르신들 사진 좀 찍어 주실 수 있어요? 치매 어르신 마을이요? 네, 별빛 동행 마을이라고. 70대 여성 이사장님이 직접 만드신 곳이에요. 분위기가 참 좋아요.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며칠 후 도윤이는 카메라를 메고 별빛 동행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도윤이는 놀랐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작은 카페, 텃밭, 어르신들이 오가는 모습이 마치 한 가족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지관에서 소개받고 온 사진작가 최도윤입니다. 도윤이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한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이 마을 이사장 한정옥이라고 해요. 도윤이는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한정옥. 할머니와 똑같은 이름이었어요. 아니,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목소리, 그 미소, 그 눈빛. 할머니? 도윤이 입에서 저절로 말이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어요. 도윤아. 그 순간 도윤이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할머니께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정말 할머니세요? 할머니. 도윤이는 할머니를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저도 아이를 꼭 안아줬어요. 2년 반 만에 만난 손주였습니다. 도윤아, 우리 도윤이. 할머니가 정말 보고 싶었어. 할머니도요? 저도 정말 보고 싶었어요. 매일 할머니 생각했어요. 둘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카페 안다른 어르신들도 우시면서 박수를 쳐주셨어요. 잠시 후 도윤이와 저는 카페 창가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여기 할머니가 만드신 거예요? 응. 할머니 돈으로 할머니가 하고 싶던 대로 만들었어. 대단하세요, 할머니. 너도 대단해, 도윤아. 사진작가 됐다며? 할머니 정말 자랑스럽다. 할머니가 응원해 주셔서 가능했어요. 도윤이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저 요즘 어르신들 사진 찍어요. 할머니 생각나서요. 정말? 네. 할머니가 저한테 주신 사랑을 다른 어르신들한테도 나눠드리고 싶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윤아, 너 정말 좋은 사람이 됐구나. 할머니 덕분이에요. 도윤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부터 도윤이는 며칠간 마을에 머물며 어르신들 사진을 찍었어요. 텃밭에서 일하는 할아버지, 뜨개질하는 할머니, 카페에서 차 마시며 웃는 어르신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할머니, 이쪽 보세요. 이렇게? 네, 웃어주세요. 할머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셔터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도윤이는 사진을 확인하며 환하게 웃었어요. 할머니, 이 사진 정말 예쁘게 나왔어요. 나중에 사진전에 꼭 걸게요. 사진전? 네, 어르신들 사진전 열 거예요. 할머니 사진도 같이요. 그래, 고마워. 우리 도윤이. 도윤이가 마을을 떠나기 전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윤아, 아빠 엄마는 어떻게 지내시니? 도윤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봉사활동 열심히 하세요. 2년 넘게요. 처음엔 솔직히 상속 때문이었대요. 근데 지금은 진짜 달라지신 것 같아요. 그래. 네. 요양원에서 어르신들 만나면서 할머니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신 것 같아요. 가끔 집에서 할머니 얘기하시면서 우세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빠가 그러셨어요. 우리가 엄마를 짐처럼 여긴 게 정말 죄송하다.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이제야 알 것 같다고요. 민재가 그런 말을 했어? 네.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요양원에서 혼자 창밖만 보시는 할머니들 보면서 어머님 생각에 자꾸 오르신대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도윤아, 할머니가 너한테 부탁 하나만 할게. 네, 할머니. 아빠 엄마한테 전해줘. 이제 곧 만나도 된다고. 정말요, 할머니? 응, 이제 됐어. 시험도 끝났고 할머니도 준비됐어. 도윤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아빠 엄마도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봄이 왔습니다. 별빛 동행마을의 벚꽃이 만개했어요. 마을 입구 오래된 벚나무 아래로 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민재와 은이었습니다. 저는 마을 입구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2년 반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민재는 훨씬 야위어 있었습니다. 은희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민재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재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를 짐처럼 여긴 것, 요양원 보내려고 한 것, 오늘 내일 하신다고 말한 것 다 잘못했어요. 은희도 함께 무릎을 꿇으며 울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마음 한 번도 제대로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제 편한 대로만 생각했어요.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 안아주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일어나.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일어나서 마을 좀 구경하고 가. 저는 둘을 이끌고 마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공동식당, 카페, 텃밭, 어르신들이 사시는 집들을 보여줬어요. 엄마, 여기를 엄마가 다 만드신 거예요? 응, 내 돈으로, 내 힘으로. 대단하세요. 민재는 눈물을 닦으며 마을을 둘러봤습니다. 텃밭에서 영자 씨가 배추를 따고 계셨어요. 정옥 씨, 손님들 오셨네요? 네, 제 아들이랑 며느리예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정옥 씨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어요. 영자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재와 은희는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카페에 앉아 저는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너희 봉사 많이 했다며? 내 2년 반 동안 요양원이랑 복지관에서요. 어땠어?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상속 때문에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뭘 배웠는데? 어르신들이 그냥 짐이 아니라는 거요. 다들 인생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요. 민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요양원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요. 매일 창가에 앉아서 아들을 기다리셨어요. 근데 아들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왔어요. 그 모습 보면서 엄마가 떠올랐어요. 은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무례하고 이기적이었는지요. 어머님한테 정말 미안해요. 어떤 할머니는 혼자 방에 계시면서 자식들이 올까봐 매일 옷을 잘 차려입으세요. 근데 아무도 안 와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한테 돌아가지 않을 거야. 엄마, 여기가 내 집이야. 여기 사람들이 내 가족이고, 민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가끔 보는 건 괜찮아. 명절에도 오고 생일에도 오고 그렇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자. 엄마, 그리고 한 가지 더. 너희 이 근처로 이사 올 생각 없니? 민재와 은희는 깜짝 놀라 저를 봤습니다. 이 마을에서 10분 거리에 작은 아파트 단지가 있어. 거기 전세로 들어가면 가끔 왕래하기 좋잖아. 각자 집은 따로 두고 말이야. 엄마, 정말이요? 응. 나는 여기서 살고, 너희는 너희 집에서 살고. 하지만 가까운 곳에서 말이야.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민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그렇게 할게요. 은희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요. 저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희도 나중엔 늙어. 그때 누군가의 짐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해. 알겠지? 네, 엄마. 명심할게요. 그리고 너희끼리 잘 살아. 서로 의지하면서 자식한테 기대지 말고. 네, 엄마. 그렇게 할게요. 그날 오후 마을 광장에서 작은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도윤이가 찍은 어르신들 사진이었어요. 마을 어르신들의 환한 얼굴, 텃밭에서 일하는 모습, 카페에서 웃는 모습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제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미소 짓는 제 모습이었어요. 도윤이가 찍어준 사진. 민재와 은희는 그 사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네.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이세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거야. 나 지금 정말 행복하거든. 그때 마을 입구로 도윤이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 도윤이는 달려와 우리를 안았습니다. 민재와 은희도 아들을 꼭 안았어요. 그리고 우리 넷은 벚꽃 아래에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2년 반 만에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이제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면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를 존중하는 가족이 될 겁니다. 도윤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다음 달에 제 사진전 열어요. 할머니 사진도 걸 거고요. 정말? 어디서? 서울이요. 꼭 오세요, 할머니. 그럼 갈게. 우리 손주 사진전인데. 민재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갈게요. 같이 가요. 그래, 같이 가자. 우리는 웃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저녁이 되어 모두가 돌아가고 나서 저는 마을 언덕에 홀로 앉았습니다. 별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정옥, 너는 이제 짐이 아니다. 너는 한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도윤이는 꿈을 이뤘고 민재와 은희는 조금씩 변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거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아래 마을에서 어르신들이 저녁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 씨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도 들렸어요. 정옥 씨, 저녁 먹으러 내려와요. 네, 지금 갑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괜찮았어요. 함께 밥 먹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언덕을 내려가며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덜 외롭고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별빛이 반짝였습니다. 저의 새로운 인생이 이제 막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몇 년이 흘렀습니다. 별빛 동행 마을은 점점 커졌습니다. 2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함께 살고 젊은 자원봉사자들도 자주 찾아왔어요. 도윤이는 유명한 사진작가가 됐습니다. 서울에 자기 스튜디오를 열었고 어르신 사진전을 매년 열었어요. 민재와 은희는 마을 근처로 이사와서 살았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저를 찾아왔고 마을 봉사활동도 계속했어요.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더 이상 누구의 짐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지켜봐 주세요.